자, 오늘 8.15 광복절 경축식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이종찬, 이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반일 선동의 주구가 되려는 건가요? 이종찬 광복회장 지금 완전히 지금 뜨악할 수 있는 행동들을 연속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광복회 이런 데 모두 불참합니다. 별도로 지금 효창공원에서 별도로 행사를 한다고 그러죠. 이종찬 광복회장이 원했던 앞서 얘기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지 않자 건국절과 독립기념관장 문제 트집 잡아서 지금 불참하는 형식으로 보이는데 일단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광복절 행사에 참석을 안 할 그러한 명분과 건덕지가 생긴 거예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광복절 행사에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논란에 등에 올라타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어떠한 1년 계획을 잡고 전국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데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3.1절 기념사고 하나는 광복절 기념사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기념사 발언을 하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전국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젠다와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기념사에서 통일에 대한 거대 담론을 제시하고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기로 마음의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함으로써 그 통일 거대 담론에 대한 전국 주도권을 축소시키고 본인들이 이러한 정무적인 논란, 이러한 친일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 이렇게 가서 정부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광복절 경축식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그런 뜻이 있었고 민주당은 지난번 작년 그리고 올 초에 김정은의 입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다, 적국이다, 민족관계는 없다, 이제 적과 아군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간에 있어 왔던 모든 민족관계나 남북관계 이런 건 다 단절하고 절연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죠. 그러면 대남 정책에 대한 굉장한 변화가 지금 북한 측에서 생긴 겁니다. 그간에는 민족관계라는 걸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는 통일의 양 당사자라는 걸 전제로 해서 북한도 연방제 통일 방안도 주장했고 한국의 적화 통일의 기본 바탕에는 민족관계라는 게 전제되어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민족관계가 아니라 아예 적대국으로 우리는 전쟁을 바로 할 수 있는 적대국을 두겠다. 이런 전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슨 소리냐. 남북관계에는 여전히 민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자유통일로 길을 가겠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 우리 강 변호사님 그걸 통일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통일 독트린, 통일 선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마치 우리 정부가 지금 그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또 그 탈북자 단체가 북한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한쪽 축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올 통일 거대 담론에 의하면 이것이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됨으로써 통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정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중도에 대해서도 흡수할 수 있는 통일 전략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면에는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것인데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 위기식 내부 붕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계속 자신들이 접촉하면 외부 개방되는 상황이 점차 넓어져 가면 내부 체제가 위태롭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통일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한 30초 말씀드릴게요. 동독 서독이 통일할 때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그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민주 진영에서 그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6개월 안에 총선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결국 총선을 실시해서 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체제를 구축을 하는 그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런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실무 상태가 저는 왔다고 봐요. 왔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러면 북한의 2천만 북한 주민들 중에 한 1,000만 명이 중국 가고 또 1,000만 명이 보트피플 가고 500만 명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하자면 예. 젊은이들 중에 지금 초중고 청년들이나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 중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내 세금을 더 내서 통일을 반대한다. 제가 명확히 질문 드릴게요. 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북한이 지금 붕괴됐다. 그럼 그 북한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써야 됩니까? 중국이 써야 됩니까? 일본이 써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써야 됩니까? 그러면 그 청년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써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통일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하고 운명적 관계이죠. 민족적 관계에서의 관계도 운명이지만 자유통일의 관계에서도 운명이고 헌법에 이미 그것이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지금 뭐 국가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뭐 반국가 단체 형태로 되어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는 주민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운명으로 같이 살아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게 사실은 자유통일로 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네.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 보수 정당은 주민들은 감싸겠는데 그 추종 세력, 그 김씨 일가를 추종 세력은 단호하게 척결하겠다는 게 우리 보수 정당의 입장이고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조하고 민주당은 그 추종 세력도 끌어안던지 뭐 추종 세력과 같이 추종을 하던지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어느 의원도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김씨 일가에 대해서는 끌어안겠다, 혹은 같이 추종하겠다, 혹은 척결하겠다. 하지만 우리 보수 정당은 척결하겠다는 게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들은 이제 북한 주민들과 3대 세습을 이어가는 권력 체제를 하나의 또 운명체로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네. 김정은과 북한 주민이 하나일 수가 없죠. 김일성과 북한 주민이 하나일 수가 없죠. 그 지배자들, 학살자들이 어떻게 그게 하나이겠습니까? 자, 이종찬 광복회장 문제 다루다가 조금 이게 네, 사이드로 좀 빠졌네요. 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작이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건국의 완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1948년 건국절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친일 매국 집단이다. 친일파다. 뉴라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19년에 주권을 가진 국가가 어디에서 있었나요?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에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저기 중국의 나무 나라 땅 중국 상해에서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까? 이 주장 어떻게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역사를 포함해서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모든 건국 단계는 건국의 결심과 시작이 있고 건국의 과정이 있고 건국의 완성이 있습니다. 뭐 이종찬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건국의 시작이 1919년이니까 1919년을 건국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조선을 누가 건국했어요? 이성계가 건국을 했잖아요. 네. 조선 건국이 1392년 8월 13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종찬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조선을 건국한 날짜가 조선을 개국한 날짜가 아니다. 위화도 회군을 한 날짜가 조선을 개국한 또는 날짜다. 위화도 회군 전에 사전에 모의를 했으니까 그때가 조선원. 이런 얘기예요. 네. 전 세계 모든 건국은 미국 건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 건국도 그렇고 건국의 시작이 있고 건국의 준비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 완성 날짜를 건국으로 하는 게 역사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건국 날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다만 그 건국을 위해서 앞서부터 노력해 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뉴라이트가 뉴라이트랜다. 이 광복회가 주장하는 9가지에 대해서 뭐 제가 수긍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하는 것은 뉴라이트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잘못된 식민사관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를 하는 게 그러면 뭐라 부릅니까? 이 건국 대통령이라는 게 그분 혼자서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그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됐다는 것이죠. 뭐 미국 조지 워싱턴도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하물며 1919년에 임시정부의 그러면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1919년에 건국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임시정부가 대통령 뽑아놓고 몇 년 활동을 하다가 그냥 의장제로 가자 해서 의장제로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 이래 주장해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저래 주장해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인 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 안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에 건국이라고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네.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죠. 1948년. 뭐 그 자체로도 문제. 그게 왜 누라이트입니까? 본인들이 말을 해놓고. 그리고 약간 하나만 또 약간 드리자면 지금 이종찬 이분이 정말 쓸데없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면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뭐 상이 났을 때 상복을 뭐 검은색을 입냐 하얀색을 입냐 옷을 길게 입냐 짧게 입냐 예속논쟁 같은. 이게 네.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굳이 이따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명분을 1919년으로 잡았지만 본인의 내막은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행복님이 1919년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이고 1948년은 대한민국이다. 예. 그렇죠. 예,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사실은 대한제국을 꿈꿨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소련의 사실은 이제 소련 공산당의 영향권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라는 건 그렇게 동상이몽하는 여러 세력들이 사실은 꿈꿔 있었죠. 자유민주 체제를 만든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1919년이 아니라 1948년도에 세워진 것이죠. 자, 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자신이 추천했던 인사가 안 됐다.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 나온 게 2명을 추천했다고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독립기념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임원 추천위원장이 있고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추천들을 받아서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 심사를 하고 그 중에 복수 2명을 올려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그냥 임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김영석 장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여해서 임명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한 2017년, 18년쯤에 채용비리 사건으로 엄청 뜨겁게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도 임명추천위원회라는 것을 지방 공기업이나 많이 들어가는데 추천위원들끼리 회의를 들어가면 서로 말도 안 섞어요. 그냥 서류를 심사만 하는 것이고 면접을 보고 면접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면접에 이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그냥 점수만 해서 넘기면 알아서 뭐 시장이든 도지사가 임명을 하던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하던 그런 구조인 것인데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진이라는 광복회 부회장을 추천을 한 것입니다. 네. 왜 추천을 했냐면 광복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복회장 선거가 굉장히 치열해요. 치열한 가운데 본인을 도와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김진 부회장이라는 분이 본인의 선거를 도와줘서 보훈 인사로 내가 기념관장으로 추천을 할게 라고 했는데 이분이 왜 안 됐냐? 이분이 뇌물죄가 있어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뇌물죄가 있어서 아니 이 큰 기금을 관리하는 박물관 관장인데 서류 심사를 할 때 점수가 일단 좀 적게 받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기념관 면접을 볼 때 이분이 주택공사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역사학자 뭐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추천한 사람도 과학자라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연구원에 있었던 분 뭐 이런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아닌 분들이 추천이 들어오니까 역사에 대해서 질문하고 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됐으니까 면접 점수를 조금 낮게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이 안 된 것인데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거를 꼬투리 잡았는데 이게 명분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1919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군요. 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절 결축식에 불참하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조국혁 신당 좌파들이 광복절 경축식에 주요 인사에 불참하거나 행사를 사실은 뭐 거부하게 되는 그 연쇄적 파동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일종의 좀 해악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이번 파동이 미치는 해악 이건 이번 8.15 경축식 불참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상당히 해악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보세요? 이게 설레가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내년 3.1절은 어떻게 하고 내년 8.15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설레가 야 작년에도 그랬어. 이런 굉장한 안 좋은 설레를 이종찬 광복회장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는 단체라면 여기에 얻어타면 안 되는 것인데 올라타서 오히려 분탕질을 돕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지금 대한민국이 남녀가 갈라져 있고 네. 또 노장청이 갈라져 있고 또
그 지역이 동서로 갈라져 있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이러한 갈라치기 사회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한일전 축구, 외교 문제. 우리가 까도 내가 깐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똘똘 뭉쳐 있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광복회를 두 개를 광복절 기념사를 두 개로 나눠서 연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것마저 지금 갈라치기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정치에 이용되고 있구나. 우리 국민들 여기에 절대 호도해서는 안 되십니다. 예. 박종절님, 살다 광복실 기념식조차 이념사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까지 본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네요. 네, 광복회장 사퇴하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최호정님, 이참에 광복식 폐지해야 행사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도 의견을 주셨네요. 제가 광복회장 사퇴시키는 그러한 그 묘안 하나 드릴게요. 아, 묘안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저의 뭐 상상력일 수도 있지만 제가 형사 사건을 하는 의심이 많이 드니까 예. 이 광복회장이 지금 대통령한테 이거 김영석 장관 철회하세요. 이 자체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구조인 건데 이게 만약에 채용비리 사건이면 만약에 광복회 회장은 독립기념관에 있는 당연 이사직입니다. 법률상 그 이사가 어떠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야 누굴 집어넣어, 야 누굴 추천할게, 야 누구 뽑아줘 라면서 전화를 돌리던가 개입을 했다. 만약에 그런 정황이 발견됐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혹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지금 뭐 다양한 공기업의 채용 비리가 다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해서 전화를 하던가 혹은 압력을 가해서 누구를 뽑아라 혹은 누구를 뽑지 마라. 이런 문제가 다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서 그런 정황이 발견되고 불거지면 광복회장으로 있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힌트까지 주셨네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딱 짚어버리는 좀 좋은 힌트를 주셨네요. 예, 이종찬 광복회장이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일에 되는지, 어떤 분탕이 되는지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일을 지금 벌였습니다. 큰 해악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8.15를 지나면 잠시 자중을 하시고 퇴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이 8.15가 내일 모레입니다. 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건국절과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비판하면서 8.15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현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의 8.15 경축식 불참 입장,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사를 보는 우리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의 인식이 한 번 더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네. 제가 무슨 말이냐? 역사와 관련한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일까요? 많은 분들이 막상 이런 역사 논쟁 속에 들어가면 그 역사 논쟁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하죠. 이념과 역사 문제는 막 그런 방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뭐 경제하고 또 경제가 큰일이지 실용이 큰일이지 지금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보수파 국민들이 꽤 있어요. 그게 항상 이 역사 문제와 그런 어떤 전선을 구축할 때는 물론 이제 민주당 측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역사에 대한 그런 공격이 있지만 내부에서도 이게 힘이 안 모아진다고요. 역사 문제에 대한 그런 힘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비실용적이다, 비경제적이다. 그거야말로 무슨 옛날 조선시대 예속 논쟁하는 거 아니냐. 조선시대 살림하고 운구하고 뭐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역사가 정치입니다. 제 말은 더 정확하게는 역사는 정치를 평가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랬지를 평가한 게 역사라고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그런 것처럼 그 역사를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선진국을 만들면서 이뤄낸 보수의 성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이 일반적으로 다 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쉽게 여러분들이 어디 뭐 아무나 일반이 붙잡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 70년에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5년 있었잖아요. 나머지 55년은 보수 정권이에요. 보수 정권이 선진국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보수가 선진국을 만든 거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좀 어색해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한번 어색해하지 않으세요? 자, 네. 그거는 역사의 평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일은 잘하고 일은 열심히 하고 성과는 올렸는데 역사 논쟁을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해볼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해왔죠. 포기했죠. 네. 마치 역사 논쟁에서 빠지는 게 굉장히 나이스하고 뭐 좀 그런 그 젠틀하고 약간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나는 그런 뭐 옛날 논쟁 이야기 안 해. 우리가 미래를 봐야지. 빠지지 않는다 이런 사고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냐고, 좌파 진영이 그렇게 하냐고. 좌파 진영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구나. 하여튼 DJ, 노무현 대통령 다 엄청나게 미화를 합니다. 역사를 포장을 자꾸 한다고요. 제2의 건국이라고도 했었잖아요. DJ는. 네. 근데 DJ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과거 보수 정권 대통령에 비할 바가 있냐고요. 그 성과는 비할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역대 그 대통령들을 DJ 노무현 대통령 미화하듯이 미화하면 그분들은 지금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걸 우리 자산은 평가를 안 해. 민주당은 그렇게 자기 자산을 평가하는데 그래도 민주당도 뭐 그 낯짝이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평가 안 하더라고요. 그게 미화 안 하냐.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역사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그 역사 논쟁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역사 논쟁도 정치다. 이게 정치 투쟁이다. 그렇게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내가 서설이 좀 길었는데 네. 근데 자 건국은 1948년이에요. 1948년 건국을 부정을 한다는 게 나는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가능한 것처럼 지금 다 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독립운동의 가치가 폄훼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1948년이 건국이라면 그 전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뭐 한 거냐 이렇게 지금 그 논리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두 개를 모순되게 그 상치되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어쨌든 그 건국을 하려고 독립운동한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건국이 48년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대로 평가받아야 되고 건국은 건국대로 평가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광복절이 있는데 뭐 광복절 말고 또 건국절을 또 만드냐 어차피 8.15 같은 날짜인데 뭐 그런 거는 또 별도의 그 의미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별도의 의미일 수 있겠지만 건국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오히려 그 48년이 건국이라는 게 더 맞는 거고 그런데 다만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광복회장인데 8.15에 불참하냐 안 하냐를 이런 문제로 연동시킨다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복회장이 광복절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마치 그 사실은 뭐 이분의 그런 그 정치적인 수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시는 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하시고 반대 의견 내시고 참석할 건 참석하시는 게 그래 어른의 태도지.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많고 그 사실은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친구 아버지잖아요. 네. 친구 친구 아버지가 우리가 보통 아버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친구 아버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자기의 어떤 뭐 아들의 친구로 보는 건지 이렇게 그 참석 불참석을 연동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다른 문제 뭐 건국이 맞느냐 48년 뭐 건국이 아니냐 이런 문제 할 수 있어요. 논쟁할 수 있고 오히려 역사는 그런 논쟁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정립이 돼 나가는 과정이니까 뭐 광복회장께서 광복과 관련해서 건국과 관련해서 자기 소견 얼마든지 저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석 불참석을 이런 그 독립균형관장의 인선이나 아니면 이 건국 논쟁에 연동시키는 거는 그거는 어른답지 못하고 원로답지 못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건국절과 관련된 논란하고 독립기념관장 신임 독립기념관장 논란이 있는데 뭐 뉴라이트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이종찬 회장은 지금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상해 임시정부가 바로 건국의 시작이었고 1948년은 건국을 완료했다 이런 얘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단체지 무슨 정부단체 정부입니까? 임시정부인데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망명정부가 있어도 정부라고 하지 않죠. 기관이 독립운동단체죠. 주권을 갖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단체인데 상해 임시정부도 6개 당시에 그냥 독립운동가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6개 당시에 정부 형태를 구성하고자 했던 들이 연합해서 만든 거죠. 뭐 노령 임시정부, 신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민주 임시정부, 임시대한민국 정부, 한성정부, 상해 임시정부 6개가 이렇게 막 독립운동 장들이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그것들 통합하자 해서 그냥 만드는 거죠.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 그 중에 이제 한성정부와 노령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주축이 돼서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정부가 6개 있는 건국이 됐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그냥 상식으로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과 함께 조국도 지금 또 여기에 나섰어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10일 한특강에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 전쟁 전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했다. 이런 식의 발언인데 조국 대표는 이런 얘기했어요. 조국은 대한민국의 친일주구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하나, 둘, 밀정 또는 일본 간첩 같은 자들이 주요 공직과 학계에 젖은 낙엽처럼 내려앉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김낙년 한국항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원장 이런 사람들을 거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밀정이라는 거죠. 조국의 이 발언, 그러니까 기존의 86 운동권의 사관을 비판하고 대한민국 사관을 정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밀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86 운동권들의 반일주의 관념, 북한식 역사관 이걸 조국 스스로가 드러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래도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그 기관장이잖아요. 네. 공적인 기관장이고 개인의 자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강을 하시면서 그것도 최근에 특강을 하시면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 전쟁 전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누군가요, 도대체? 윤석열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그 표현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기관장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 기관장 자리를 내려놓고 개인의 자격으로 뭐 그런 그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가격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일 수교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할 때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뭐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 데모하고. 근데 그런 그 데모와 관련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런 연설을 하면서 미래를 보자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전체적인 연설의 내용은
그 연설도 굉장히 저는 명연설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뭐 기회 되시는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니 일본과의 그런 식민지배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여기서 고통받으셨던 분, 독립운동하느라 했었던 분 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한일 수교 이후에 일본에서 바로 사실은 일본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이제 그 민주주의 체제를 그래도 같이 쓰는 인접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물론 이제 일본도 우리한테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익을 받지만 우리도 기술 도입이나 인적 교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상호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상호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마치 그 이종찬 광복회장의 이런 멘트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노조 편을 보는 것 같아요. 노조 편을 보는 것 같고 그러면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처럼 완전히 일본을 상대로 쇄국을 해야 되느냐? 반일 죽창가 또 들었군요. 그리고 자 다시 제가 MZ세대 이야기를 합니다. MZ세대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죽도록 싸워야 되고 그 원수지간이고 그런 그 과거의 역사를 알고는 있되 지금 현재의 일본을 상대로 그런 그 어떤 해묵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풀어 나가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그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돼야 되는 게 기성세대 역할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역할을 저는 광복회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니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나라 독립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데 하면서 너희들 왜 일본하고 친해? 이렇게 하시기보다 그게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그 독립이라는 게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고 미래 후손들은 또 그런 새로운 이제 그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잘 그 번영을 해 나가라. 이렇게 오히려 메시지를 주면 그게 오히려 어른답고 원로다운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종찬 강복회장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조국 원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뼈아픈 얘기가 이종찬이 이야기하니까 뼈아픈 얘기인 거 아니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가 있었잖아. 이철우요. 예. 이철우 연세대 교수.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는데 어쨌든 본인도 참여를 해서 돕겠다고 해서 도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종찬이 광복회장 되는데도 사실상 이철우 이 연세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 돕는 게 역할이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철우 교수 자체는 좌파 성향이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돕는 것으로부터 사실 그 시기에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해줬고 나름대로 수면 아래로 그걸 덮어놨는데 결국은 본인의 이념적 성향 이걸 사실은 덮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드러내는 것이라 그 부분이 좀 어쩌면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터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것이 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아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보수파에서 정치를 하거나 뭐 민주당 좌파 쪽에서 넘어오셔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이해관계는 생각보다 이게 그 오래 가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관계라는 거는 환경에 대응하는 건데 조응하는 건데 그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정치적인 환경도 경제적인 환경도 정말 뭐 하루의 날씨처럼 내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는 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유불리 이런 것도 시시각각 변해요. 심지어 친분이란 것도 개인의 친분이란 거 오히려 개인이 친했기 때문에 더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애초에 뭐
대면대면한 사람이면 그분이 그 나를 욕하고 다니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있었던 만큼 더 사실은 서운함이 커지고 마음에 엉어리가 지는 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서운했다가 나중에 또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라는 건 그 역사 앞에서는 시시각각 계속 변합니다. 당연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영원히 갈 것 같은 게 뭐가 있어? 2년 동안 못 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히 변하고 고유값으로 남아 있는 거는 성향이에요. 그 사람의 성향. 그렇죠. 예, 사상적 성향, 정치적 예. 성향 그런 예. 거죠. 그 사상적 성향, 정치적 성향은 이게 그 타고나는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복합적인 데다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런 성향이 되었는지 나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나도 보수 우파인데 내가 왜 보수 우파가 되었지라는 걸 뭐 이렇게 기원을 따져보면 내 스스로 어디서 그게 발언을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걸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명시적인 사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내 성향이. 그래서 원인을 이 성향까지 온 원인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 성향을 내가 바꾸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 성향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고유값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을 인사를 하든 그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 성향이란 거는 이미 히스토리에 다 나와 있어. 뭘 굳이 저 사람 만나 보니까 뭐 나한테 뭐 싫은 소리 하네, 나한테 서운하게 하네, 나한테 뭐 좀 이빨린 소리, 아부 같은 이야기를 하네.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쫙 알면 우리가 뭐 우리 그 원장님부터 해가지고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아온 히스토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이름 좀 알려진 사람 중에 그걸 보면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 오늘 많이 하는데 네. 선조가 이순신을 그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잖아요. 이순신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유성룡이 청거를 했다 그러는데 유성룡의 청거만을 믿고 선조가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그 사람이 쌓아온 히스토리가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보내라고. 이 당장 왜군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런 정도로 그 성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진 고유값이고 설사 심지어 지금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의 그 성향값에 따라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이야기를 좀 뭐 목 놓아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조선시대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평생 사는 동안에 자기 그 삶에 사는 곳에서 대체로 3km 반경 안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짓고 어디 시장 보러 가는 일이 간혹 한 번씩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반경 3km 안에서 평생을 산다고 하는데 아까 이순신 뭐 장군 모른다 선조가 몰랐는데 왕이라 해봤자 평생 궁 안에서 사니까 그냥 평생 몇 킬로 안에 반경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게 그런 왕이죠. 뭐 짐이 국가가 짐이다 하지만 왕이란 존재는 그렇게 세상에 아주 반경 몇 킬로 안에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 이슈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하고 새로 이제 국방부 장관 새로 이제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지명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네,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의아스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의아스럽기도 하고 네. 그게 뭐 외교안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언론에 주목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거보다 더 국가 원수가 신경 쓰는 분야가 없어요. 뭐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외교안보입니다. 어찌 보면 경제는 외교안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게 외교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도 결정을 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판단할 거는
외교 라인을 안보 라인으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성격이 그렇게 성향을 보이죠 지금. 예. 외교관 출신이 외교 안보 라인에 있다가 군인 출신으로 그 외교 안보 라인의 수장을 교체를 했거든요. 네, 특히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장이죠. 네. 국가안보실장인데 그게 전하는 메시지가 제가 좀 저도 이제 새로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안보 위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는 있었어요. 네. 계속 있기는 있고 그게 뭐 그런 국지전이 일어나는 상황들 그리고 그 뭐 북한이 뭐 이런저런 거 하는 거나 뭐 그 양안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2년 동안에도 적지 않았거든요. 적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또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그러면 휴전을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히려 그 외교 라인을 그 군사 라인으로 교체를 해버리니까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위험이 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어떤 긴장 관계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 수면 밑에 아주 밑에 있어가지고 보통의 이전 사람들이 감지할 수는 없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외교로는 좀 안 되는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 채널 소통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그 저도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전격적인 그 라인의 교체는 그런 군사적인 시그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앞단에 어떤 화두가 뭐였냐라는 게 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은 네.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그 정도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국가안보실장 문제가 전격적으로 교체된 것에 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대체로 이제 대통령실이나 주류 언론에서는 북한이 이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고 또 러시아 북한의 밀착이 강화되는 것에 따른 외교안보 대응을 한다. 근데 추가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대비도 있다.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당장의 방위비 삭감 문제나 주한미군 관련된 문제나 한미연합 사령부 운용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벌어질 것 또 한쪽으로는 김정은과의 뭐 지난번처럼 협상이나 회담이 될 건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한국의 안보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미리 선제를 한 거냐 이런 주장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각도의 주장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요거 이제 사이드인데 예. 최근에 왜 국군정보사령부 내부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용현 경호처장의 역할, 그다음 신원식의 장관의 역할 이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요 이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분석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일부 있어요. 그 사안은 좀 알고 계신가요? 예. 물론 이제 정보사와 관련해서 그 블랙 요원들 명단이 유출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 유출이 된 걸 파악하는 과정이 오히려 그 북한의 어떤 서브 전산망에 들어가서 그 전산망 내에서 블랙 요원의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 역으로 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지하는 능력이 네. 어쨌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탐지당해서 문제예요. 그게 뭐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우리도 탐지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격의로.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가 또 그 북한의 서브를 탐지했다는 면에서는 꽤 그 정보 능력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블랙 요원 명단의 유출과 관련해서 다 뭐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일면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역탐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뭐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 핵무장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핵무장. 예. 그러니까 핵무장이나 핵잠수함 이슈들. 그러니까 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당장 핵무장까지는 가긴 어렵긴 할 거예요. 하지만 재처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문제 이 부분은 이게 외교 사이드가 아니라 좀 군사 라인 사이드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본다. 예, 그게 물론 정보사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그 라인 전체를 이렇게 아예 방향을 바꿀 문제인가? 그 정도로 그게 큰 그 정도 건가? 사안은 아니다. 그냥 그건- 내부 정리를 할 사안이 정도이지. 예, 내부에서 좀 정리해야 될 문제, 디테일하게 정리해 나갈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핵과 관련한 문제들. 이거는 핵이 가지고 있는 뭐 외교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국제 지형과 관련한 문제 너무 크게 이게 존재하거든요. 특히 뭐 핵 잠수함 정도는 호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태 사령관도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으니까 미군에. 네. 근데 그런 문제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핵 잠수함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결국 탐지가 안 되는 영구적으로 탐지가 안 되는 어떤 그 공격 무기가 한국이 배치된다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도 군사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핵과 관련한 문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제화될 가능성을 더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한번 그걸 계속 한번 추적을 해보죠. 왜냐하면 국가안보와 중대 사안의 변화와 연동된 거라면 특히나 이제 좀 중요하게 한번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국가안보실장, 뭐 국방부 장관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뭐 신설되는 외교안보 특보 문제까지도 새로운 지명자를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어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고검장 출신이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검증 대상에도 오른 적이 있던 인물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는 다 지금 재판관이 전원 모두 탄핵을 인용을 했죠. 그때 이제 보충 의견을 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22년 공수처 자문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민주당이 검찰에 가한 수사 방해 논란을 공수처가 수사하라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 수사를 방해하는 위협은 민주주의 적이다. 2022년에 정부가 새롭게 막 들어서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 안창호 전 대법관의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이 소식까지 어제 들렸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인권이라는 게 그 소수자 인권 위주로 이렇게 막 그 풀어나가는 경향이 많은데 네. 저는 오히려 그 인권이라는 거는 정확한 스탠다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형사 정책학에서도 인권을 마치 그 범죄자의 어떤 미란다 원칙이나 이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인권처럼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피해자의 인권이 제일 중요하지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논의의 초점이 이제 글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 방향성이 인권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우파와 좌파 사이에 굉장히 큰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안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간톡죄 폐지에도 반대를 했었고, 네.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그 성향이 아까 말했잖아요, 성향이. 근데 성향이 조금 우파적이지 않나 하는 성향은 해요. 근데 우파적이라고 해서 인권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물론 이제 헌재에서 그 전에 이제 뭐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도입이 되긴 했는데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여전히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누구라도 총을 들고 사람을 쏠 수 있다는 게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니 그 지나가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나 그거를 뭐 어떻게 물론 이제 민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이에요, 물건이긴 한데 지나가는 강아지, 고양이 누가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피하려고 그러지.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지 특별한 사람만 누려야 되는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본성조차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입장인 건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인권의 방향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뭐 인권을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차별금지법도 어떤 분들은 그거를 소수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하지만 내용을 다 뜯어보면 분별금지법이에요. 아니 차별은 하면 안 되는데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같은 건 같은 거고 다른 건 다른 거잖아요. 차이와 차별을 같이 보면 안 되죠. 예, 그거를 같이 보면 안 되고 다른 건 다른 거고 같은 건 같은 건데 같은 걸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걸 같이 취급하면 그게 오히려 차별인 거예요. 근데 뭐 아주 그 법령의 제목을 이쁘게 달아가지고 차별금지법으로 달아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 차별을 찬성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 선동하는데 그거조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무분별함을 정확하게 꿰뚫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내시는 분이 오히려 그런 분이 인권을 더 존중하는 거라고 본다는 거죠. 차이 인정법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자, 뭐 올림픽에서 약간 논란이 있긴 했지만 다른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다른 류의 거기에서 이제 성전환자가 순수한 여성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차별금지법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이걸 맞다고 봐야 되냐, 다르다고 봐야 되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반 대다수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그 PC적인 사고 그리고 무분별한 어떤 평등 개념, 분별을 아예 그 소멸시키고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면 100번 반대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안창호 이 인권위원장 내정자가 저는 뭐 큰 문제가 있지는 않고 오히려 뭐 제가 생각하는 인권 개념에 더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동안 해온 행적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 수장이 되시면 인권위원회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중점적으로 해주셨는데, 예. 원영석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신정대 관련된 거 이종찬 조국 그리고 새롭게 지명된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또 국가인권위원장 문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석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 다른 이슈로 넘어가면서 오늘 재판 또 내일 재판 문제도 중요한 재판들이니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해공무원 비격 사건 관련된 재판이 있고요. 내일은 또 다른 재판들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재명 관련된 재판이 다 있네요. 그중에 내일 13일에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법 위반 재판 선고가 지금 예정돼 있네요. 검찰이 김혜경 씨가 이재명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다. 이렇게 사건을 규정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내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에서 300만 원을 구형을 했죠. 예. 10만 4천 원치 식사비입니다. 우리 선거법에 단 1원이라도 이렇게 맞지 않게 돈을 쓰면 다 걸려듭니다. 다 엄벌에 처하고 있죠. 이거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이 식사를 산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100만 원과 3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100만 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선거 후보 당사자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무효형이 됩니다. 당선 무효형이 되는 기준입니다. 300만 원은 뭐냐 하면 배우자라든지 회계 책임자라든지가 이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당시의 후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검찰이 10만 4천 원이지만 300만 원을 한 것은 구형을 한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300만 원이 뭐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0만 4천 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건 분명히 실형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뭐 빠져나갈 게 없는 그대로 다 자기가 쓴 것이거든요. 자기는 지금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수천만 원에 걸친 그 지금 법인카드 그게 뒤에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예 배소연이 대놓고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쓴 거예요.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이게 뭐 모래에 머리를 쳐박는 타조 형태가 되는 거죠. 재판부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300만 원일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이건 실형이다라고 보이고요. 이 선거법 위반,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실형, 이게 이제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그 유용 부분과 관계가 돼서 이재명 부부에게는 좀 더 치명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지금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소환을 했는데 저 지금 전당대회 한다고 18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해서 또 검찰이 받아들여 줬어요. 예. 참 검찰이 야당 대표는 참 예우를 합니다. 그죠? 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전당대회 하러 안 나가도요. 뭐 투표에 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또 18일 이후에 불러달라고 해서 검찰이 그걸 받아들여서 18일 이후에 부른다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김혜경 측의 주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김혜경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식사 모임 전후 선거운동 과정, 식사 모임 결제 형태 등 간접 증거만 나열했다. 논리나 경험칙이 부재한 간접 정황만으로 공소 사실이 인정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후보자들에게 특히 사무실 운영해본 캠프 운영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사무장이 회계 결제 잘못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된 의원들도 형사처벌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경 측의 이야기는 아니 간접 정황이다. 이건 김혜경이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 같아요. 몰랐다. 예.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워낙 구독자분들도 잘 아셔서 이거 실수한 거예요. 김혜경과 배소연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선거법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른 거죠. 이 선거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절대 이런 실수 안 저지릅니다. 그런데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예사로 생활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법인카드를 쓰는 시스템이. 아차 딱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지금 뭐 몰랐다 이러는데 이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김혜경이 하는 돈을 쓰는 행태 모든 건 배소연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다 쓰고 있다는 걸 이미 이 사람들은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생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재판부가 무슨 이 변호사들이나 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데가 그 입장을 모르지는 않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요. 대한민국의 재판부 판사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판사가 왜 있습니까?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이 상식적으로 실수한 거잖아요. 딱 걸려든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좀 변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령 이건 됩니다. 10만 4천 원이니까 잘 몰랐다. 그래서 뭐 300만 원은 너무 억울하다. 80만 원 해도 이건 되죠. 근데 이게 무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재명과 김혜경의 공통점입니다. 선거법에 걸리면 대부분의 이 정치 후보자들이 80만 원 해달랍니다.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하만 어떻게 좀 해달라. 근데 이도 잘하면 무조건 무죄예요. 네. 저는 이 전략이 무너질 것이다. 김혜경 이 선거에서도 무너질 것이고 10월달 그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거기에서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60만 원, 80만 원 전략으로 가야
이게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재명은 그렇게 못 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뒤집어 엎기거든요. 예. 무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전략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었죠. 예. 김혜경 씨 관련해서 내일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먼저 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원의 이제 하계 휴정기 끝나고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내일은 이재명의 대장동, 유래, 백현동, 성남 FC 요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합의 33부가 지금 이 재판을 맡고 있죠. 최근에 이제 재판부 전반이 이제 뭐 대법원을 비롯해서 각급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흐름이 크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도 이런 신속한 재판으로 이어질까요? 이게 이제 궁금해요. 이중교사 혐의와 관련된 사건도 이 형사합의 33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구형 일정과 대략 선고 일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에 결심 선고를 하겠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 흐름으로 볼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관련해서 오는 27일 이제 대북 송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첫 재판을 시작하죠. 네. 그래서 제 송년 TV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부장판사인데 신진우와 김동현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같은 부장판사라도 정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김동현 부장판사, 신진우 부장판사는 뭐 똑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유창훈 부장판사의 그런 자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었거든요. 네. 김동현 부장판사가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요. 3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재판정에서. 이재명이 무위로 사전에 의논도 없이 재판에 결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3번이나 결석을 했는데도 또 다 경고를 하면서도 받아들여졌어요. 예. 이 부분에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10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오는데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를 바꿔서 위정교사 부분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위정교사는 이 도피의 우려와 이 증거인멸과 꼭 같은 사법 방해입니다. 이건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고요. 선거법 위반 또 다른 것이고요. 자, 이번에 이재명이 그 신진우에게 받아야 되는 대북 송금 그 재판을 대장동 재판과 합해달라고 했어요. 예. 나흘 만에 대법원에서 노라고 했습니다. 이례적인 것이었죠. 예. 자,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대장동에서 백현동까지 4개를 때리 엎쳐가지고 한 재판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분리 좀 하자라고 했어요. 이거 김동현이 받아들일 것이냐?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재판 지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왔는가라는 부분도 됩니다. 이게 대장동과 대장동 기소가 한번 되고요. 지난해 초쯤에 백현동 기소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뭉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뭉쳐지도록 검찰이 처음에는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랬죠. 그대로 뒀어요. 왜 뒀느냐? 위정교사를 분리해내기 위해서요. 이거를 분리하면 백현동과 위정교사를 또 합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세월이 되는 겁니다. 검찰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예, 예. 좋다. 백현동은 대장동으로 가져가라. 근데 위정교사는 따로 떼자. 위정교사는 워낙 간단했거든요. 검찰이 그 전략을 성공해서 10월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제는 백현동과 이 대장동은 분리를 하자라고 전략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재판에 있어서 전략에 있어서 잘 접근해 들어가야 재판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재판의 진행과 속도 모든 건 판사가 결정합니다. 거의 99% 판사의 재량권입니다. 자꾸만 왜 누가 누구를 구속 못 시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의 재량권은 99%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마음대로 옵니다. 그 유창훈 부장판사 판결을 보십시오.
혐의가 인정되는데 야당 대표니까 언론에 국민의 견제를 받고 있으니까 구속시키지 말자 이 소리입니다. 그 말 그대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누가 어디에 책임을 묻는다라는 겁니까? 물론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가장 어제 먼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재판 지연에 대처하겠다. 라는 겁니다. 검찰이 노력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략 전술을 잘 짜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든 건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를 전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사람을 봤고 신진우 부장판사라는 사람을 봤어요. 네. 자,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또 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있죠. 부장판사들요, 다 나이 50 초반 뭐 이런 정도입니다. 사람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다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고 다 대법관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관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때 전 국민이 지켜볼 때 제대로 된 뭐 어느 편을 들라 이 소리 아니거든요. 공정하게 신속하게 해주는 그 자세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 물을 좀 드시죠.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 목이 간질간질하죠. 아니 거의 끝물인데 예. 제가 워낙 이 기관지가 좀 예민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 진리김님 수사 묶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점님도 있네요. 좌파로 넘어가는 대한민국 속 터집니다 이렇게 주셨고, 이영루님 사법이 뭐 김동연 이야기도 아까 좀 있었는데 올라가서 좀 보이지 않네요. 지금 이제 아마 김경수 복권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아마 조금 이따 2부에서 한번 주제로 한번 중점적으로 그러면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김혜경 재판과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 좀 다루고 있는데 앞서 이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재판부에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유래신도시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분리 결정을 해서 선고를 해달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별도로 분리해서 아예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재판부가 이제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어쨌든 법원 직원들도 휴가도 가고 그러는 게 기간이 한 2주 있었습니다. 뭐 내일 재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가 입장을 밝힐까요? 아니면 조금 더 검토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거 아마 김동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요, 이 대장동 백현동에 위정교사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위정교사만이라도 분리시켜달라 하니까 좋다. 그럼 위정교사 분리시키면서 그건 또 자기가 맡았어요. 이 분리를 만약 한다 하더라도 김동연 자기가 맡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건 재판부를 다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김동연이 가장 잘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김동연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김동연이 그동안 하는 걸 보면 뭐 매일같이 경고를 하는데 이재명은 자기 마음대로 결석해요. 뭐 나왔다 안 나왔다 3번씩이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어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이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정교사를 분리해내는 데는 성공했거든요. 예. 이제 이 대장동과 백현동을 분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재판부에게 재판 진행을 빨리 해달라라는 압박용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네. 이영루님, 범죄자를 다루는데 검찰은 조사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판사가 법을 엿장수 맘대로 하면 그게 판사냐? 판세지. 예,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뭐 판사가 이제 사실은 권한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지 맘대로 해서 법과 원칙을 위반한다면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그건 판세라고 비판을 받고 또 판세로서 모양을 그대로 드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슈를 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좀 나와서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이슈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대한변협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협 징계 착수 이 부분은 바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니까 바로 지금 징계 착수에 들어갔네요. 원래 이거는 다른 사건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네. 이 사건 수사에 들어가면 바로 대한변협에서는 대한변협에 신고되지 않는 등록되지 않는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대한변협이 갖고 있는 지위거든요. 이게 무슨 공공단체는 아닌데 이걸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변호사의 법정단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은 딱 걸려든 겁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인데요. 이 권순일이 변호사법 위반은 거의 굳이 피해 나가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지 3년이나 5년 변호사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지금. 권순일이 숨기고자 하는 것은 재판 거래입니다. 이 재판 거래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 사실은 입증해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관계되는 거 있죠. 변호사비를 통하고 이 법의 이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법꾸라지의 행태가 사법 방해와 변호사비를 이용한 로비거든요. 이거를 위법 행위를 밝혀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 방해를 굉장히 엄하게 전체를 놓고 사법 방해가 발생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특히 변호사가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규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기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가짜뉴스 규제가 안 되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밝혀내기가 힘들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어요. 예. 구속영장 내용이 그겁니다. 소위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이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이 대법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압수수색을 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들여다본 전례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 구속영장 허용 안 해주거든요. 네. 판사들도 사법부 아닙니까? 같은 네. 사법부거든요. 이걸 왜 들여다봐야 되느냐라고 볼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로서는요. 이 재판 거래의 대가가 오고 간 부분을 포착해낸다면 됩니다.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2건이 있죠. 이건 대가가 오고 간 게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1심에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대가냐라는 걸 연관성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하물며 이 권순일에 대해서 이 재판 거래를 찾아내기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제발 그것만은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찾아내기가 그렇게 힘들 겁니다. 특히 이재명의 경우에는 자신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이나 의혹입니다. 쌍방울을 통해서나 또는 민주당 공천을 통해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이거를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혀내느냐라는 건 너무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이 좀 못마땅하시더라도 검찰도 이런 걸 밝혀내는 건 정말 힘들다라는 것도 한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까 이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 문제를 한번 연동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게 2021년 9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때죠. 당시에 검찰이 이호 사건과 관련해서 2차례 압수수색을 청구를 했는데 모두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들을 확보를 하는데 일단 이 시기부터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올 초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기각을 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뇌물수수 혐의하고 변호사법 위반 2가지 혐의인데 뇌물수수 혐의만 빼고 요 혐의는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기각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법원도 상당 부분 자기 식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3차례나 지금 영장을 기각을 해왔죠.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시점, 증거 자료 이런 걸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재판거래 의혹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하는 상황에서 이걸 기각시킨 법원의 책임을 사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참 지금 저 리아님하고 네. 저를 놓고 지금 공방전이 벌어진 모양인데 네. 리아님 괜찮습니다. 프레타님이 저를 보고 뭐 대머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한다고 못 봤는데 대머리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대머리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돼서 20년 넘게 제가 가발을 썼는데 너무 덥고 대머리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좋습니다. 그다음 이거 소위 그 이권 카르텔, 사법 그 카르텔, 사법부의 카르텔, 사법 카르텔만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요. 예. 이거 밉지만요. 이 사법 그래 밉지만요. 사법부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겁니다. 우리 사법부의 그 재판에 대해서 연구관들이 있고 연구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는 그 과정을 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언론에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사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건 사법 독립의 침해입니다. 이래서 판사가 우리 유창훈 부장판사도 있고 제가 아까 신진우도 말씀드렸고 김동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판사가 자기의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이 과정을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요. 이건 소위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 부분은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이게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내용을 정말 말하기는 힘든데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자료 다 뒤집고요. 김만배가 그 재판이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8번을 지금 이 권순일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권순일을 찾아가는데도 권순일 주변을 모두 이 검찰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포착을 못한 것이거든요. 저 지금 다른 사람들 50억 클럽은 다 포착이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권순일은 하나도 포착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잡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권순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이 김만배와 엮인 게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했어요. 아니겠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아마 자기가 대법관을 마치고 나서 뭐 1억 5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그게 김만배라고 본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 뭔가 대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이재명의 재판이 무죄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김만배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대법관이 기자가 찾아오는데 8번을 만나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물론 김만배가 기자도 제대로 된 기자도 아니지만요. 다른 협의 때문에 간 것이거든요. 무언가는 이 거래는 있었을 것이다. 다만 밝혀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검찰도 이 국민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계속 안고 가봐야 하는 겁니다.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20년 동안 선거법 위반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1심, 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60만 원, 80만 원도 아닙니다. 예. 파기환송해서 60만 원, 80만 원 이 벌금형 적용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무죄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넘어오는 경우는요. 네. 거의 처음일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재판 거래는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검찰의 이제 압수수색 영장구 문제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할 중요한 청구 내역의 문제였던 거지. 법원이 실제로 사법 카르텔의 문제 작동한 것인지 말씀하신 건 사법 카르텔의 영역에서만 볼 수 없는 다른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진단을 해주셨네요. 예,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관련된 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들어갔다 해 소식 전해서 이 소식 다뤄봤고요. 지난주에 이 법사위 과방위 문제와 관련해서 좀 다뤄진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14일에 예정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장시호 씨 포함해서 20여 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대상이 된 김영철 차장검사, 이 사람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불출석 이런 걸 사유서를 제출을 했죠. 계속 이 탄핵 청문회 무슨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냥 증인 참고인 뭐 해가지고 여러 사람 막 불러대는 게 지금 국회 청문회 정국인 것 같은데, 이 탄핵 청문회, 김영철 이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앞으로 4명 다 청문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탄핵 앞두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일이고, 이 청문회를 국정조사에 준한다라고 해서 이걸 지금 강제로 청문회에 부를 수 있느냐? 청문회에 강제로 이 구인한 경우도 없었고요. 이 나중에 고발 조치하거든요. 예. 고발 조치하는데 그게 또 이 위법 처벌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이 국회를 무시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경우도 없었어요. 이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요. 또 이 내용들이 다 재판 중이거나 이 사안이 맞지도 않는 내용들이어서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어서 덕보는 게 있습니까? 국회 돈만 쓰고 있어요. 탄핵 한 건 하는데 1억이라는 계산도 나와 있던데. 네. 청문회까지 억소리라고 그러죠, 억소리. 예. 청문회까지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예. 그냥 탄핵하는 게 아니고 청문회도 해요. 그다음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들어가는 비용도 좀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계산을 하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완전히 국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게 지금 민주당으로서 저게 여론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가는 겁니다. 저렇게 아니면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걸 가는데 지금 청문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또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3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진수 후보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번 잘못하면 박살날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받으면 지금 굉장히 행운 있는 사람이 되나요? 3인 청문회, 이제 3일 청문회가 지금 유행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네. 하루 하는 청문회 그건 조금 급이 낮다라고 봐요. 급이 낮다고. 이제 3일쯤은 해야 다 이제 장관도요. 네. 김문수 후보한테는 잘못하면 민주당 박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하다가 말이죠. 네. 박살날 수 있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고 또 말이 세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 내공이 일단 쌓여 있으니까요. 그럼요. 김문수 위원장의 유튜브가 5억을 벌었다 이야기 하던데 매출이죠, 매출. 저도 거기에 출연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유튜브를 하면 표현이 좀 셀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냐, 아니면 표현이 좀 세고 약간의 과장이 있었느냐는 분명하게 구별해 줘야 돼요. 가짜 뉴스는 범죄입니다. 근데 표현이 좀 강한 것은요, 이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죠. 그다음 5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거기 출연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절반 이상은 경비로 들어갑니다. 이 펜앤마이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매출과 그걸 혼돈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온 김에 김문수 후보자 4년간 유튜브 수익 5억이다. 이거 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나온 김에. 그러면 이제 한 1년간 5억이 아니고 4년 동안 5억을 지금 유튜브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계산해 보면 1년에 통상적으로 약 1억 2천 정도 되나요? 그러면 월 한 1,000만 원 정도의 유튜브 수익이 난 것 같아요. 대략 제 계산해 기억으로 보면. 거기 스튜디오 여의도에 있었는데요. 네. 또 직원도 몇 명이 있었고요. 아마 경비 떨고 나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담당 사실은 PD가 고정 PD가 하나 있고 도와주는 분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예, 월급을 주는 담당 PD가 한 명 있었고 사무실 비용이 월세료가 100몇만 원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고정 출연을 꽤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송원재 대표님 같은 분들 고전 출연하면 출연료도 주잖아요. 계산해 보면요, 제가 보기엔 김문수 지사 한 200만 원이나 챙겼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 닫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수익이 많은 게 아니라 1년에 뭐 5억이라면 좀 수익이 있다고 하지만 4년의 수익이면 그렇게 많은 수익은 아니 제가 40억이나 50억이면 네. 또 모르겠어요. 근데 4억, 5억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문수 위원장은요, 뭐 다른 것으로 비판하고 논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김문수 위원장을 공격하면 그 역공당할 겁니다. 저 양반은 그런 거에서는 아주 깔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유관리는요. 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예, 예. 자, 말이 정리가 한 잘 번씩 좀 세서 그게 저 문제 가끔씩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예. 자, 맞아. 이 질문 드리고 한 이슈 하나 간단하게 좀 다뤄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앞서 박상용, 어미준, 강백신 이런 검사들이요. 증인 출석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하거나 처벌하겠다. 이런 걸 지금 정청래나 야당 의원들 밝히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됐고요. 예. 국회에서도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게 어렵다라는 걸 이 저 유권 해석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을 내린 적도 있고요. 또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재판 중이거나 이거 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리를 쫙 해줬죠. 재판 중이거나 검찰의 이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것일 경우에 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으면 건들지 못합니다. 예. 고발 조치하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형태였는데 이 처벌 형태도 거의 없고요. 처벌돼도 국회를 뭐 모욕했다 뭐 이런 식의 나중에 처벌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사유서가 제대로 되면요, 저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 4명이 모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관심도 끌지를 못할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출연료 10만 원 받았다고. 10만 원 받았다고. 10만 원 받았다고요? 10만 원 서정욱 변호사만 받은 건 아니겠죠? 일주일에 매일 하나씩 오면 그것만 해도 50만 원이고 한 달이면 200만 원이다. 사무실료, 그 다음에 PD 임금하면 뭐 7, 800만 원 이상은 들었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200만 원이나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이슈. 그런데 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랬죠. 제가 그때 김문수 위원장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너무 재밌고 청년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젊어지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참 그 열정이 본받을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슈 짧게 이 이슈 한번 다를 여쭤볼게요. 예. 자, 이종찬 지금 광복회장이죠. 이종찬 광복회장. 뭐 이종찬이 어떤 인물인지는 뭐 정치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체로 알고 있죠. 전 국정원장도 하고 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던 분이시기도 한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의 부친이다 이런 것도 많이 알려져 있죠. 연세대 교수 어떤 친구 그 아버지의 부친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런데 8.15 지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 독립기념관장이죠. 네.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이 뭐 뉴라이트 이거 설명하면 복잡고요. 네. 그냥 친일 성향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친일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어요. 네. 제가 이종찬 그 회장의 말을 존중합니다. 이종찬 회장은 그래도요, 민주당 뭐 쪽이었다 어쨌다를 떠나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정치할 때 우리가 만나도 보고 뭐 많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논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기분 나쁜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독립관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을 밀정이라고 하면요. 예. 밀정은 우리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을 대고 밀정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뉴라이트고 이 사람 주변에 지금 윤석열 정부 주변에 밀정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써야 하는지요. 그 다음에 이 독립관장의 인사를 놓고 이걸 가지고 광복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민주당도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비약해야 하는지요.
이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측하는 바 이종찬 회장이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데 화가 났으면 그 부분은 지금 뭐 이종찬 회장이 윤 대통령과 협의를 못하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밀정 이야기를 하고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라는 건 국민들이 지금 어리둥절해요. 친일을 뭘 했지? 뉴라이트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뉴라이트 중에서도 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친일 주장도 있을 테고요.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져야지 이렇게 밀정 이래버리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친일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친일이라고 조국이나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인상 비평이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밀정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 전지현이 나오는 영화입니까? 그 밀정 그. 예, 그러네요. 예. 자, 사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회장 될 당시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잠재된 논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민웅 광복회장이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나마 이종찬 원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 같은 분이 나서서 광복회가 워낙 좌편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나마 좀 중간다리로서 역할을 생각한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종찬 광복회장의 역사인식이 어떠한 건지는 사실 여러모로 검증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광복회장이 됐는데, 최근에 발언을 보면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과거에 586 운동권 사관 역사인식 또는 이걸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과거의 분단사관, 북한식 일종의 수정사관, 이것과 이게 맺다 있는 주장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건국절에 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거의 김구 선생 추종주의에 가까운 이런 운동 사관은 과거에 사실은 민족주의 내에서 특히 운동권 사관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식의 또는 과거의 이 운동권 운동 사관을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는 좀 들어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네. 처음에는 안 이랬거든요. 이거 윤 대통령이 이종찬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리를 했어요. 독립운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광복이 되고 건국이 된 것이다. 그건 쭉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타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운동권 논리를 가져와요. 문재인 정권 때 이승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김구만이 국부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논리로 이제 건국적 논리를 가져온 것이죠. 이게 뭐 48년 건국절을 한다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요. 근데 그걸 독립운동은 없단 말이냐, 뭐, 일본의 침략이 합법적이라는 거냐, 뉴라이트 일부에 그걸 왜곡해가지고 계속 가져와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리고 지금 이종찬 회장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빨리 윤석열 정부에서 건국절을, 48년 8.15를 건국절 하겠다라는 그걸 취소해라. 그러면 참석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건국절을 하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19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 36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광복도 하고 건국절을 또 하는 것이죠. 건국도 된 것이고요. 네. 이승만, 김구 모두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죠. 이승만도 훌륭한 사람이면 김구도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문재인은 김구만을 띄웠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똑같은 서로의 가는 방향이 달랐을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국가에 기여하는 방식이었던 문제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 우파 이쪽이 아니라는 거죠. 매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찬 회장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운동권 논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주장하면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냐, 뭔 소린지를 갑자기 여기 와서 밀정이라고 하면 뭐 하자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논리가 확 비약해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 특강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도 상당히 그러니까 논란이죠. 지금 밀정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 전쟁 전, 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 전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감이 들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경축식에 불참하는 것을 결단하게 됐다. 그러니까 한국 내 지금 반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우익과 과거에 무슨 1919년 이전에 그 상황과 또는 1차 대전, 2차 대전, 특히 2차 대전이겠죠. 일본이 뭐 37년도 만주사변 전에 마치 한국 내에 무슨 반역자 우익, 일본 우익들이 내통을 해서 그런 만주사변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전쟁에 어떤 나섰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이거 보면 무슨 말 하는지를 아마 모르실 겁니다. 생뚱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이번 그 관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네. 특별한 이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뭐 윤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친구 아버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아, 친구 아버지 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뭐 이거 받아들이고 뭐 하죠.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를 이야기를 해야죠. 북한의 역사 이 사고를 하면 안 되고요. 아, 이 양반이 우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양반 주장하는 것도 들어보니까요. 그 우파면 안 되는 겁니까? 이종찬 회장이 꼭 그 추천하는 사람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너무 이 고집을 부린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문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지금 경축식 8.15 경축식 불참 소식까지 그 안에 담고 있는 문제 다뤄봤습니다. 송원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